네. 먼저 뉴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수능에는 21년 만에 가장 많은 재수생이 몰린 수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의대 때문에 의대 그렇겠죠? 정원 확대에 네. 따라서 좀 프로님 혹시 나도? 뭐 의사 될 생각 없으신가요? 난 이제 의사도 지금이 리즈 시절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이제 고점인 것 같고 의사가 이렇게 각광받는 시절은 아마 우리나라에 다시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아마 10년 혹은 뭐 20년 후에 의사의 뭐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여러 것들 아마 누리기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되려는 분들 물론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렇게 1등부터 뭐 3,000등까지 의사 되고 이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아마 나중에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의사가 가진 어떤 그 지금의 베네핏 어떤 좋은 점이 없어지는 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보상이 많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발전적인 방향에서 네. 뭐 그렇죠. 기술을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네, 네. 아니면 의대에 나와서 바이오테크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짜 세계적인 신약들 개발하시고 뭐 지금 수능 보는 학생들이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갔으면 진입을 해서 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뉴스를 3개 전하면서 이제 시황 관련한 얘기를 하나 뉴스로 갖고 왔었어요. 네. 근데 정프로님이 그거는 뉴스가 아니지 않냐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우리나라만 해주셨을 때 예, 떨어진다. 예, 그래갖고 제가 그게 이게 어지간히 빠질 때는 그게 뉴스가 안 되는데 좀 크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그것 자체가 그냥 뉴스가 되기도 합니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요새 주변에 취재원들이 얘기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쎄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뉴스로 좀 전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어제 코스피가 2% 넘게 빠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년 만에 최저 수준. 1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보통 이제 52주 최저가라고 네.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신저가 52주 최저가 수준인 거고 그 지수가 이렇게 좀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3% 가까이 2.94%가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막 나오는 얘기가 아직까지 반대 매매가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그 삼성가의 그 상속재산 관련한 거 담보 잡아놓은 네. 부분도 지금 미스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짜 또 고민이 되는 게 싸기는 진짜 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52주 신저가라는 것도 싼데 환율도 생각해 보면 정말 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달러 들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삼성전자 관련한 얘기들도 좀 많이들 물어보신 게 뭐 사냐, 그러니까 이게 파냐라는 얘기보다는 네. 더 빠질 것 같냐 이런 얘기보다 지금 사요 이런 문의들이 좀 많긴 많았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잘 그러니까 뭔가 보이질 않죠. 이유가 잘 네.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지금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이따 좀 박세익 전무님께 좀 얘기하실 네. 때 저도 좀 잘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은 다우존스는 0.1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26%, S&P 500은 26% 하락했고 네. S&P 500은 0.02% 상승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주요 지표 중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왔는데요. 전월보다 0.2%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상승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이렇게 빠르게 전달을 드리는 이유는 네. 그냥 뭐 별일 예상할 없었다. 수준 정도가 나왔다. 네. 그리고 워낙 세게 랠리를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한번 약간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미국 증시도 지금 더 달려도 되나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뉴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요. 그 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이 됐습니다. 이거 되게 그 SNS에서도 너무 핫했던 게 진짜 도지야? 사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예, 예. 근데 실제 도지더라고요. 네. 정부 효율부, 네. 디파트먼트 오브 거버먼트 이피션시, 그러니까 DOGE를 해서 도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도지코인이 가격이 오르는 그런 기현상도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이게 그 정부 효율부를 두고서 트럼프 당선인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시대의 맨하튼 프로젝트가 될 거다. 그러니까 맨하튼 프로젝트가 핵무기 만들던 네.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부 효율부는 진짜 핵무기처럼 미국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맨하튼 프로젝트로 이제 핵무기를 만들면서 2차 세계전이 종료된 것도 맞고 네.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워낙 그 나머지 국가들이 초토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원사이드 진짜 원톱으로 강했던 네. 그런 계기가 또 맨하튼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을 가장 강하게 만들던 그 맨하튼 프로젝트처럼 정부 효율부가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정부 효율부는 이제 부처라기보다는 네. 일종의 뭐 자문기구라든지 그 정도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아예 없었던 거냐, 처음 네. 생기는 거냐라고 했을 때 1982년도에 레이건 행정부에서 이 비슷한 일이 좀 있었답니다. 네. 그러면서 독립적인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뭐 정부에다가 이제 권고를 하는 그런 조직이었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레이스 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였었는데 공식 명칭은 뭐였냐면은 비용 통제에 관한 민간 부문 조사부. 비용 통제에 관한 민간 부문 조사부. 예, 그러니까 네. 민간에서 민간. 정부의 비용 통제에 관한 의견을 내는 네. 그런 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00여 건에 육박하는 그런 권고사항을 제출한 적이 좀 있었다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정부한테 돈을 너무 함부로 쓰지 마라라고 권고하는 그쵸. 곳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비용이라는 것을 통제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그 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디에다 돈을 쓰고 어디다 쓰지 마라고 해서 일을 지정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니네 뭐 A4 좀 들 쓰고 뭐 종이컵 쓰지 말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야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얘네 돈 주지 마. 얘 월급 주지 마. 딴 데 가서 일하라 그래. 네. 이런 거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론 머스크는 이제 연방 예산에서 2조 달러를 삭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10,000명 이상,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대충 연방 정부가 아마 그 공무원들 이렇게 쓰는 돈이 아마 1년에 한 7조쯤 될 텐데 7조 네. 달러. 예. 근데 그 중에 한 2조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확실히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고, 네. 야 실력 있는 놈 필요 없더라. 충성심이 짱이다. 그 예전에 실력 있는 애들 뽑았더니 다 뒤에 가서 내 욕하더라. 나보다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놈들은 데리고 있어봐야 안 된다. 네. 이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CIA 국장으로 그 존 래클리프 그 국가정보국장을 지명을 했는데 네. 그때 그냥 그 저기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 제기되고 막 그랬을 때 청문회에서 그 트럼프 당선인의 우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CIA 국장으로 그 제일 그 정보에 대해서 잘 다루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 진짜 나 탄핵 당할 뻔할 때 그때 총대매 준 사람 네. 이런 사람이 정보를 다뤄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논란이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혐의를 했을 때 수사 촉구하라 이거 주장했던 사람이 아까 존 래클리프 네. 전 국가정보국장입니다.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방장관으로 발탁한 사람이 피트 헤그세스라는 주 방위군 출신인데 네. 그럼 이 사람이 뭐 이제 국방장관이면 대부분 군 장성 출신들이 많이 가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필요 없더라. 그냥 내 편들 이분은 뭐 군 출신이긴 한데 소령 출신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방장관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고 그 폭스뉴스의 주말 프로그램 공동 진행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행자가 뭐, 무리로 네. 따지면 이제 정 프로님이 국방장관을 가시는 그런 상황.
우리 정프로님도 군 출신 아닙니까? 공군 출신. 네. 병 503기죠. 예, 거기 출신의 방송 진행자. 그렇습니다. 예, 그 비슷한 스펙인데 국방장관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양모의 80년생이죠 아마. 예, 예. 그리고 근데 이분은 이제 트럼프의 헌신적 지지자였다. 이 부분이 정프로님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정프로님은 정치 권력에 줄을 서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서 정프로님은 국방장관을 못 가실 것 같긴 합니다. 이분이 이제 사생활이 좀 복잡합니다. 아, 결혼 그것까지는 3번 몰랐습니다. 했는데 네. 그 두 번째 결혼하고 나서 두 번째 결혼에 이제 애 낳고 살다가 딴 여자랑 또 중간에 겹쳐요. 그 딴 여자 만나서 또 애를 또 낳은 거예요. 혼외자가 또 생겨서 또 이제 다시 이제 그분이랑 다시 결혼하는 화려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 그거는 좀 부러우신가 봐요. 제가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국방장관 된 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아니야. 가정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난 그게 더 걱정이다. 전 부인들 어떻게 방어하나. 근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네.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뭘 한다 이런 것보다 그 국가적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네. 이것도 좀 뭐 취재원들하고 얘기했어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정부 효율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어떤 의미냐를 떠나서 뭔가의 그 변화라는 부분들을 이제 국가 리더십이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가 출신이 정부 효율부에 들어가서, 이게 또 일론 머스크는 전형적인 혁신적인 기업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호불호를 떠나서. 그러면 혁신적인 기업가 입장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규제들의 합리성, 그러니까 규제는 사실 가치의 총합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세요, 저런 식으로 하세요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규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제가 뭐 좋은 의미냐 나쁜 의미냐를 떠나서 뭔가 가치를 다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를 반영한 부분들의 방점을 어디로 찍을 것인가에서 기업의 혁신적인 기업가를 거기에 보냈다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나머지 가치보다 혁신을 우선하겠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안 그래도 좀 미국 우선주의라는 가치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 그러면 혁신이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지금 강력할 것이다라는 게 모든 자본시장의 흐름이기도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면에는 이런 그 자국 우선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혁신을 우선시하는 이런 리더십들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는 그러면 뭔가에 대응을 해야 될 때,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이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돈 되는 데 가서 투자하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십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네. 그러니까 우리 제일 큰 문제는 어느 방향이 아니라 방향이 안 보인다라는 게 네.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좀 부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잘 됐다 이게 아니라 어떤 국가 리더십, 국가의 이제 리더십들이 뭔가를 좀 방향성을 보여주고 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게 좀 부러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을 그게 이제 잡으려면 사실 이제 인사라는 게 그 정부가 어떻게 갈지를 뭐 트럼프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뭐 말은 많이 했지만 예. 실제로 어떻게 갈지 안 갈지는 그 사람이 하는 인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인사들을 보면 확실히 그 방향들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뻔히 보이는 그 방향에 우리가 역행해서 투자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또 강해진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발표된 이런 인사 이런 것들도 잘 면밀히 좀 보시면서 투자에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네. 아마 큰 방향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미국의 이번 인사들 보면 뭐 트럼프의 그 뭐 방향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도 있고 조금 전 얘기해주신 그 뭐 앵커 출신의 뭐 네. 국방장관도 있고 국무장관도 굉장히 아주 그 강경보수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국경 수비하는 사람도 아주 뭐 그렇죠. 장난 아닌 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추가로 또 어떤 인물들이 발탁되는지 계속 보면서 우리와 또 교역이나 이런 것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뉴스는 한국 산업계의 리더십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를 좀 네. 왔는데요. 그 이제 SK그룹과 삼성그룹에서 이제 연말에 인사가 꽤 세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다들 이렇게
기대일까 우려일까? 일단 당사자들은 다들 우려 그렇죠.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러면 거기서 삼성전자의 어떻게 리더십이 바뀌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올릴 수 있을까? 어떠십니까, 정프로님?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삼성전자의 변화라는 거는 삼성전자의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일 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럼 어떻게 변하면은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할 수 있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이 좀 명료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도 그동안 워낙 투자를 많이 벌려놨던 것들을 다시 좀 회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말 인사 또 대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대부분의 얘기가 뭐 예를 들어 SK그룹에서 자주 하는 얘기는 비주력 사업을 매각하고 계열사 숫자를 줄이고 임원수를 축소하고 뭐 희망퇴직을 받는 조직 슬림화에 집중하고 있다. 네. 이게 SK그룹의 보통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럼 LG 같은 경우도 지금 LG에서도 뭐 내년도 CES 출장 인원을 예년보다 한 20-30% 줄이겠다. 네. 그리고 뭐 AR 사업 같은 거 좀 뭐 보류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좀 그 뭐 SK텔레콤, SK온 이런 데도 희망퇴직 좀 진행하겠다. 네. 뭐 이런 상황이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도레이하고 합작 투자하는 부분들 속도를 좀 늦추겠다. 뭐 그런 얘기고. 뭐 현대차 계열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편이긴 한데 뭐 얼마 전에 파업으로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뭐 현대 트랜시스 여수동 대표 같은 경우는 교체하겠다. 네. 뭐 현대 제철 같은 경우도 이제 공장 포항 2공장 셧다운하는 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거고. 네. 어제 설명드렸던 롯데케미칼은 뭐 임원들한 급여 한 최대 30%까지 네. 반납하도록 하겠다. 대체적인 방향성이 보이시죠? 네, 줄이겠다, 아끼겠다. 줄이겠다, 쪼이겠다 네, 뭐 이런 쪼이겠다. 건데 이게 사실 그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다라는 거는 그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네. 그 기업이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기업이 돈을 쓴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거기다 뭔가를 판다는 얘기죠.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그 기업으로 하여금 매출을 얻게 되는 경로가 그 기업의 투자입니다. 네. 그럼 그 매출을 가지고 또 직원들 월급 주고 월급 받으면 가서 고기도 사 먹고 이제 뭐 맥주도 한잔 하고 옷도 사 입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뭐 애들 학원도 보내고. 그럼 그 부분들이 또 나타나는 연쇄적인 반응은 결국은 내수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방향성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제 줄이겠다. 그리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흐름. 그리고 내년의 수출은 뭐 통상적인 문제로 성장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러네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보여주는 리더십이 보여주고 있는 방향성하고 네. 우리나라 리더십이 보여주고 있는 방향성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뉴스를 좀 연속으로 준비를 했던 이유가 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네. 얼마 전에 그 KDI에서도 뭐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을 때도 내년은 그래도 내수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완만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이 계속 투자를 줄이게 되면 그 요원치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요원치도 않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아니 앞으로 좀 힘들어질 거니까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거는 네.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어요. 뭐 화학 분야에 좀 되게 과잉 투자돼 있는 부분들은 중국하고 경쟁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화학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좀 인덱스로 준비를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그 뭐 미래 산업 같은데 예를 들어 테마주를 내가 투자를 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고점에 사서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럼 진짜 그 테마가 산업화가 돼서 실질적인 기업 가치를 내릴 수 있죠. 그래서 그 가격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손절하고 딴 거 살 것인가? 뭐 이런 판단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실제 비즈니스 할 때도 2차 전지의 세상, 전기차의 세상이 올 것 같아가지고 소재 회사들이 투자를 막 이만큼씩 해놨어요. 네. 네. 근데 생각보다 그 시대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대가 올 때까지 그거를 가동하면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스크랩, 그러니까 손절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안 줄일 수는 없어요. 네. 재무 안정성을 높여야 되니까. 네. 대신 어떤 거를 줄이고 내가 어디에다 베팅을 할 것인가,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오히려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아, 저 회사는 지금 재무 안정성 차원에서 좀 그 수익이 안 나고 미래 가치가 좀 없는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줄인다라는 거는 안 한다는 시그널로 보여주면 안 되고요. 어디로 가고 있다는 시그널로 보여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으니까 확실히 저기서 단단하게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지. 네. 야, 저기 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런 것도 있잖아요. 뭐 유리기판 네, 유리기판. 같은 것도 투자해놓은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면 AI 반도체의 어떤 기반이 되는 인터포저를 유리기판으로 바꾼다 그랬을 때 그 시대가 왔냐? 아직 안 온 것 아직은, 같은데? 네. 그럼 이거를 접을 거냐? 아니면 이거는 진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기술력이 있는 겁니다라고 해서 보여줄 거냐? 우리가 이거는 계속 끌고 갈 겁니다라고 해서 보여줄 거냐? 뭐 이런 네.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줬으면 어떨까? 뭐 정리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네, 거고 네, 네. 네. 자기들이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것들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삼성전자는 저는 디자인이라는 거를 가장 최우선에 둬야 된다. 근데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그냥 물건 예쁘게 만들고 이게 아니고 네. 결국은 디자인이라는 게 고객과의 만나는 접점이거든요. 예. 그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디자인 원칙. 근데 지금 삼성은 지금까지는 정부 내지는 뭐 이런 데가 어떻게 하면 정부에 뭐 이것만 잘 맞추면 사실 독점적 지위 유지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잘 커왔단 말이죠. 뭐 지난 몇십 년 동안. 근데 이제는 고객들의 정의도 좀 다시 하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부품사들 이런 데들은 그냥 완전 납품업체, 하청업체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데도 이제 다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객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만나고 어떤 지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걸 잘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거 고민을 먼저 가장 처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거 싸게 뭐 정밀하게 잘 만들면 잘 팔리겠지. 이제 끝났다 그거는. 네, 그래서 수많은 고객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그거부터 일단은 좀 해야지. 삼성전자가 지금은 너무 조직 내 가장 정점에 있는 누구 뭐 이런 것들만 좀 신경 쓰면서 움직였던 조직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삼성이 어떻게 그 위치에 갔는지가 정프로님 말씀하신 거대로 해서 간 거예요. 우리 고객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고객들을 잘 띄울 수 있을까? 네. 뭐 애플 같은 고객 어떻게 하면 잘 띄울 수 있을까? 네. 이걸로 거기에 갔는데 거기 막상 가고 나니까 그게 다 없어져 버렸는데 세 번째 뉴스. 근데 오늘 여유 있게 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오늘 좀 길잖아요 오늘. 네, 오늘 꽤 깁니다. 거의 1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세 번째 뉴스 짧게 할까 길게 할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뭐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려안의 그 최윤범 회장이 어저께 기자회견을 열고 거의 뭐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고려아연이에요? 네, 네. 이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한동안 뉴스 안 전해드렸었는데 네. 뭐 기자회견 했으니까 그리고 유상정제가 철회가 됐다라는 결론이 났으니까 네. 제가 좀 뉴스를 좀 전해드리는데요. 유증 철회했어요? 네, 네.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철회하겠다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 빠져 기존 주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었죠.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게 고려아연 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폭등하는 국면이 생겨요. 여기까지가 대충 공개 매수로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올라갔었던 건데 네. 갑자기 여기에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었고 여기서 유상증자를 때려가지고 이게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주주들의 반발이 있다 막 그랬는데 요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이거 되게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상이 별로 몇 명 없어요. 이게 주식 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여기 당사자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얘기들을 잘 안 하는데 그때 이제 공개 매수가 끝났단 말이에요. 네. MBK의 공개 매수도 끝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자사주 공개 매수도 끝났어요. 네. 그럼 시장의 유동성은 별로 없고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거보다 원래 가격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폭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그 선물 매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는 없으니까 네.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한 선물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쵸, 네. 내려갈 거 아니까. 근데 어차피 주식수는 별로 없으니까 네, 그 네. 중에서는 엄청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뭐 주식 수가 너무 없는데 뭐 지분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매수세가 약간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주가가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 쇼포지션을 잡았던 사람들이 물린 거예요. 커버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밑에서 사서 쇼커버로 그냥 주가를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어서 그럼 여기서 한 150만 원쯤에 물려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라 그러면은 쇼커버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유상증자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폭락해 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지 이게? 그 아까 뭐 분명히 주식에 물린 사람들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주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개 매수선에서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 이 유상증자에서 폭락했을 때는 야 이때 쇼커버에서 들어온 주주가 뭐 우리가 좀 뭐 신경 써야 되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이상하긴 한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주주를 구분할 수는 없으니까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네.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되니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이제 네. 그 자기들한테는 지금 지분율 확보가 중요하니까 그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 빠져 기존 주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요 멘트가 진짜 미묘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차피 뭐지 내려와야 되는 주가였는데 네. 거기서 주가가 그냥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쇼커버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의 그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 하락을 어쩌면 고려아연 쪽에서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좀 이상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리고서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제 그 어디야 저 금융감독원에서 신고서 정정 요구하면서 또 이게 방식 자체가 자사주 공개 매수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돈 빌려갖고 돈 쓴 다음에 네. 이걸 일반 증자로 돈을 땡겨서 그걸 갚겠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었던 부분들을 최윤범 회장이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닌데 네.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 고려아연이 이거를 실제로 실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소액주주로서 네.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을 단어 이른바 이제 MOM MOM. Majority of Minority라는 개념인데 네. 비지배주주 다수결 동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주주하고 소액주주 사이에 이 안건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건은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회사와 상장 회사가 만약에 거래를 한다거나 네. 그런 건들 같은 경우는 필요할 수도 있고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대주주가 자기 의결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시켜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요? 예, 예. 그렇게 하겠나? 그러니까 요 개념이 사실은 원래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스탠다드는 이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이해관계하고 엇갈렸을 때 네. 그러니까 나는 안건을 그러니까 대주주이자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건 올리고 내가 통과시켜 버리면은 사람들이 다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 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의심하잖아요. 그럴 때 진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진짜 독립적인 인사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나는 의결권에서 빠질게요. 그들이 보기에 정말 이게 합당하게 기업 가치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통과를 시켜 주실 것이고 네. 이게 나의 이익에 부합된 거라고 한다면 나는 의결에서 빠지겠다. 그게 이제 그 마이너리티 머저리티라는 일종의 원칙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주장하던 사람이 예전에 뭐 민주당 이용우 의원님이라든지 소수가 있긴 있었는데 네. 이거는 외부에서 얘기를 했었지 네. 기업 내부에서 마이너리티 머저리티라는 단어 자체를 쓰질 않았습니다. 네. 중요한 순간에 빠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처음으로 나온 걸 봤을 때 야 어지간히 급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야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를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시대가 왔구나.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 약간 그 증권 그 앱들 있잖아요. 주식 앱들. 예, 예.
거기에 뭐 매수 버튼, 매도 버튼, 뭐 차트 보기 뭐 이런 게 쭉 있잖아. 그 버튼 중에 하나는 그 주총 버튼 하나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뭐 투표하면 바로 그냥 거기서 다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근데 들면 전자주총 다 됩니다. 돼요? 네, 되는데 꽤 있죠. 아 그래? 네. 저는 근데 전자주총 되는데 이렇게 더 쉬워지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전자주총 어디서 해? 회사마다 다 공지합니다. 전자주총 그 한다고.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것까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한다 이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따로 뭘 해야 되고 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내가 주식 갖고 있으면 그 주식에 이제 주총 열리는 날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버튼 하나만 그냥 딱 만들어갖고 네. 나중에 이제 아니 뭐 회사에 내가 주주로 사고 싶은 얘기를 이제 남기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렇죠. 평소에는 그다음에 이제 주총 있을 때는 여기서 바로 투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알림 버튼 딱 와갖고 주총 있어? 그럼 주총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모든 주주들이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진짜 주주 자본주의가 돼서 정말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그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자주총 제도가 있고 시스템들이 있는데 참여를 잘 안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좀 몰라서 그러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얘기한 디자인인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가장 하기 편하게 해야지. 뭐 만드는 거 할 수 있겠지. 어디다 사이트 만들어서 뭐 회원 가입하고 또 공인인증서 때리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3%도 역시 사람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라도 덜 움직이게 버튼 덜 누르게 만들어야지. 네, 자꾸 여기 링크 따라오세요. 링크 또 어디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되고. 지금 업무 지시하시는 거니까. 가장 편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의무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망한다. 이거를 그러니까요. 예. 방송 중이 아니라 사내 회의 때 말씀하실 얘기를 그럴까요? 방송에서. 근데 지금 지분 상황 이렇게 보면은 2대1리에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네. 지금 최윤범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소액주주들의 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영풍이나 MBK가 지금 40% 가까운 지분율을 확보를 했고 이쪽에 대충 한 34%만 요점 돼요. 그러면은 이제 대충 그 몇 프로입니까? 이제 70한 4%? 75%? 뭐 요쯤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요게 한 12%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86%고 전체 국민의 그 남은 주식의 한 14%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 한 7%를 연기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남은 게 7%밖에 없거든요. 네. 7%인데 지금 영풍 쪽이 5% 포인트가 더 높아요. 네. 그러면은 7%가 다 자기를 지지를 해주면 한 2% 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거고. 네. 6%만 자기를 지지하고 1%가 절로 가면 동률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MBK 입장은 저희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일주일 전쯤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랬죠. 고려하여는 그럼 지금 어떤 입장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는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잘 돼서 고려하여 쪽 입장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되면 사실 뭐 대주주도 그럴 수 있지만 또 이 주식 가지신 분들도 얼마나 속쓰리겠습니까? 속쓰리죠. 예. 네. 속쓰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옛날엔 겔포스. 이제는 위엔포스입니다. 예, 위엔포스 보령제약. 예, 보령제약은 아시죠? 네.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보령 충남 보령 어딘지 아시죠? 네, 대천 해수욕장인데 거기가 보령입니다. 네네. 네, 그 대령이네. 보령제약의 대표 상품이 겔포스, 그다음에 용각산. 그렇죠. 네, 소리가 나지 않는 여기에서 이제는 뭐 일 있을 때마다 막 아침에 갑자기 속쓰리자고 이렇게 막 그 겔포스 사서 드시지 말고 네. 이제 뭐 급할 땐 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 좀 평소부터 우리 위 건강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제일 안 좋은 게 뭡니까? 헬리코박터? 헬리코박터죠. 이게 또 확실히 저 제약회사 출신 잘하시네. 예, 헬리코박터잖아요. 그렇죠.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다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잡는 유일한 게 성분이 사실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헬리코박터 잡는 그게 스페인 감초. 네. 예, 스페인 감초. 요게 이제 위에 있는 헬리코박터 잡는 아주 그 천적 같은 애인데 요거를 다루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보령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령에서 요 스페인 감초 성분을 넣은 요 위엔 포스 G. 여기다 이제 설탕도 싹 뺐습니다. 제로 슈거. 예, 제로 슈거예요. 네. 예, 요거 처음 3%에 처음 지금
출시하는 거예요. 난 보령제약도 약간 이상하다고 봐. 아니 무슨 첫 출시하는데 우리한테 출시를 하지 우리 부담되게. 아니 뭐 충남의 아들 그래서 그런가? 정선님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보령도 그래서 충남. 맞아요. 그냥 잘 이게 TV 뭐 이런데 광고하시면 될 걸 굳이 3%에 최초 출시하겠다고 그래서 네. 아 이거 고민 많이 하다가 일단 한번 받아봤습니다. 아, 속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위엔포스로 평소부터 위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라고 특히 이제 밤에 늦게 일하시는 분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속쓰린 예, 예.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위엔포스로 늘 건강 관리 위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 그 건기식 만드는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 그 제약회사에서는 워낙 그 재료에 대한 그 지식이 많잖아요. 그 지식으로 이제 만든 건기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냥 보령제약에서 나온 보령 그 컨슈머 헬스케어니까. 네, 하여튼 뭐 다른 분들보다 제가 좀 먹어야 되겠네요. 속 많이 쓰려요. 아, 그러니까 좀 저녁에 취재원들을 좀 만나서 제가 좀 챙겨드릴게요. 네, 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야근하고 스트레스 뭐 이렇게 많이 받으시면 속이 많이 쓰리다고요. 네. 이거는 평소에 계속해서 우리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그날 쓰린 날 뭐 이거 쭉 짜먹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위엔포스로 예. 여러분의 위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는 평소에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위에 저의 위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위에 광고주가 계신가? 여러분이 최고죠. 네, 여러분이 네. 가장 위에 계십니다. 말 꼬였네. 네, 꼬였네 하다 보니까. 시작은 좋았어요 오늘. 그래요. 네, 자 여튼 위엔포스로 지금 여기 링크 있죠? 네, 위엔포스로 여러분의 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설탕도 안 들었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내일 다시 뵙고요. 예. 네,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위엔포스 감사합니다. 검수면 땅. 오늘 좀 꼬이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